여러분, 이 공간이 의식되세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죠?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다 들리시죠?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몸도 의식이 되십니까? 자, 지금 저를 의식할 수 있고 이 공간을 의식하실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데 걸린 시간은 35억 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비로소 인간이 되기까지 35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자,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알렉산더 테크닉과 뇌의 기능입니다. 우선 몸을 가지고 계시죠? 어디에 있죠? 네, 분명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안다라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신비에 가득한 것이 몸입니다. 마음은요? 마음이야말로 정말 저에게는 아주 미묘한 세계입니다. 마음을 또 얼마나 공부해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뇌 안에 몸이나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의식을 찾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어떤 실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한마디의 말 때문입니다. FM 알렉산더가 인간은 심신통합적 유기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여 년 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몸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마음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제성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학문이라는 이름은 때때로는 좀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수십 년 된 습관도 5분 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을 잘 새겨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아마도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는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추 조절, 그리고 디렉션이라 불리우는 지시력, 그리고 자제심. 이 3가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찰 포인트를 이 3가지에 두신다면 저를 잘 쫓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무엇로 되어 있죠? 누구나 다 알죠. 세포. 세포 안에 DNA가 있다. 그러나 이 세포는 어디서 왔죠? 이러한 정말 대단한 이 작은 이런 정말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 안에도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어디서 왔죠? 혹시 DNA를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쫙 펼쳐가지고 쫙 펼쳐요. 일자로 펼쳐가지고 쫙 일렬로 늘려뜨리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까요? 여러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고 여러분의 고유한 형질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DNA.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할까요? 이 몸 하나에서 DNA를 쫙 펼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거리 8,000번입니다. 8,000번. 한 번이 아니고 8번이 아니라 8,000번을 오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만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조들로부터 계속 경험되어진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기록되고 기록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 순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죠. 두 개의 세포가 만나는 순간 빅뱅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포들이 분열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10개월 정도 출생하기 전까지 이러한 세포 분화 과정을 걷습니다. 이 과정 안에 1년도 채 안 되는 이 과정 안에서 거의 모든 게 만들어져요. 뇌세포부터 시작해서 장기들까지 거의 모든 게 완성 단계까지 갑니다. 정말 신비롭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의 몸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 몸의 구조를 큰 중심축이 되고 지지대가 되고 있는 뼈를 한번 볼까요? 두 발바닥으로 딛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A4 용지 반절만한 것 위에 이렇게 높은 형식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지, 이 골격의 지지대 같은 역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관절들이지만 이것들이 다 절묘하게 만납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이 두 발 위에 골반과 척추대가 올라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상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깨가 척추에 걸쳐져 있다는 것. 이 사실만 잘 알아도 알렉산더 테크닉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통, 흉곽과 목각 이 사이에 모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그 생산된 에너지를 뇌로 보내서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이 근육 체계들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자, 근육 하나하나에는 어떤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근방추라고 부르는데 나선형으로 이렇게 또아리 쳐져 있어요. 이들은 보통 근육의 길이의 변화, 스트레치 됐을 때의 길이의 변화,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그 길이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중추신경계에 보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들이 연결돼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신경도 하나의 세포죠. 또 다른 세포를 만나는 순간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의 신경단위가 또 다른 신경단위와 딱 연접하는 순간 정기적인 신호가 화학적인 신호로 변화하고 서로 어떤 메시지가 공유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또는 자기 내부로부터 어떠한 감각기들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입력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어떤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다든지 연산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정한 뇌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합니다. 그것이 곧 운동이 되는 셈이에요. 꼭 골격근뿐만이 아니라 내장근들, 심장 다 모든 곳에 출력을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것을 봐주세요.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일 거예요. 무릎 반사죠. 톡 치면 무릎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거를 척수반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움직임은 이미 프로그램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야?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것. 어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랜 수만 년이 걸려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뜨거운 거를 만졌을 때 바로 뛴다든지, 압력을 받았을 때 바로 몸을 뗀다든지, 이러한 척수 반사를 비롯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에게는 원시 반사가 일어납니다. 엄마 젖을 빨고 혀를 내밀고 뭔가 쥐고 기고 또 바닥에 뭔가 발이 닿았을 때 순간순간 어떤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것. 특히 목을 돌릴 때마다 목을 돌린 쪽으로 팔이 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논란 반사라는 게 있어요. 자, 머리가 편안한 위치가 아니라 아주 부적절한 위치로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 이러한 모로 리플렉스라는 걸 합니다. 중력에 대해서 항상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갑자기 일어났을 때 아이들에게는 이런 모로 리플렉스가 일어납니다. 손발을 위로 뻗고 호흡을 정지하고 잔뜩 놀래죠. 그러고 나서 웁니다. 그것도 다 반사예요. 우는 것도. 어른이 돼서까지도 이 모로 리플렉스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어깨를 올리고 팔다리를 모으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부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제치거나 호흡을 입으로 들어 마시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한 반사활동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을 자세 반사라고 합니다. 머리 위치가 바뀔 때마다 아이는 머리를 온전한 위치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변화시키거나 몸통을 변화시킵니다. 항상 일정한 정리 상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반사 체계가 있다는 매우 중요한 센스입니다. 이런 반사 체계가 이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전체적으로 되어 갈수록 협응이라는 것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구나, 전체적으로 이거와 이거를 연결시켜야겠구나라는 것들이 바로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어른이 돼서는 더더욱더 정교한 협응이 필요로 합니다. 자, 협응 이상이 올 경우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근긴장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육의 긴장 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휴식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지금 여러분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어떠한 근육의 긴장도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소위 우리가 자세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긴장도의 조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가만히 휴식기에도 근육들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조절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건강하게 사느냐 못하느냐, 그걸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적 능력까지도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는 정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정상운동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에게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 장애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주제를 뇌의 기능으로 잡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협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협응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같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협력해서 반응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근육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체계는 운동적으로 협응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하나로 기능하게 하는 일이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행동하는 일이 모든 세포의 생리작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효율성이에요. 선과 악이나 미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은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과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제가 퀘스천을 하나 던집니다. 뇌는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가? 우리는 구분하죠. 개념적으로. 몸은 이런 거야, 마음은 이런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정말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일치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뇌의 목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생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디자인이 다 생존을 위해서, 지금 눈도, 코도, 입도 다 생존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 뻔하게 들리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 그러면 이렇게 막 뛰고 피트니스 클럽에서 어떤 무게 있는 거를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세포에서부터 시작된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아주 미시적인 그 움직임이 계속 진화해 가는 겁니다. 뇌에서는 이 운동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뇌와 소뇌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운동 시스템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몸의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친 결과가 지금 제가 이렇게 걷듯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자, 어디서부터? 바닷속에서부터. 마치 물고기가 리드미컬하게 꼬리를 흔들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 꼬리의 움직임을 그물척수로라는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보행이라든지 움직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진화를 하면 이제 육지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에 몸 사지를 대고 머리를 컨트롤하고 몸통을 컨트롤해야 돼요. 중력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 감각을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정척수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계척수로, 주로 조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먼 곳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쫙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집중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동물이기 때문에 목적을 갖지 않고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지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다리가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느냐,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적핵척수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피질척수로라는 것이 뭐냐면 말단 부분. 여러분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아까 피아니스트가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그러한 동작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러한 수행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말단 부위에 굉장히 정교한, 이거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정교한 협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스마트해지나요? 멍청해지나요? 자, 이쯤에서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리고 전체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머리와 척추와의 1차적인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신체 기능들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리드하고 몸통이 뒤따르면 사지는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머리를 그렇게 리드시키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저의 몸은 이상한 형식으로 왜곡된 채로 협응을 못하고 걸었을 거예요. 나 머리가 리드하고 몸통이 따라가고 사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면 저절로 협응에 대한 효율성을 얻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바라보라고 그랬지 고개를 돌리라고는 안 했는데 다 머리를 돌리지 않나요? 이게 협응이에요. 왼쪽으로도 돌려보세요. 물론 눈만 의식적으로 돌리라고 하면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머리는 안 움직이고 눈만 왼쪽 오른쪽 움직여보세요. 가능하지 않으신 분? 다 가능하십니다. 다 중추 조절이 되고 계십니다. 자, 자세 근육을 통제시킨 다음 운동 근육을 협응한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협응의 전제 조건이에요. 1차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지금 박스를 든다. 박스를 드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중력에 대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조절해 놓고 난 다음에 큰 근육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중력하에 일정한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파워를 썼다가는 큰 상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점차 이제 긴장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만 볼게요. 중추 조절을 위해서 고유 수용적 그리고 신체적 공간의 의식과 그라운딩이 필요하다. 알렉산더 테크닉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고유 수용 감각이 정말 전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것이 중추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제이다. 이 말 좀 어렵죠? 이해되시는 분?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억제이다. 어떤 흥분성 운동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운동량이 뇌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는 기전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운동장에는 떨면서 움직이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즉 부드럽고 정교하고 편안하고 그런 운동성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정교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정교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산출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아이와 북극곰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이가 머리에 눈과 코, 입, 귀, 감각기관이 있고 자기 자신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갈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머리의 방향을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간적으로 몸의 위치를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지렛대 운동과 같은 사지와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곰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이 뭔가 블럭되거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식의 형식의 움직임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중추조절과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보행을 볼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두 발로 전방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두 발로. 다리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 머리를 세웠고 굉장히 정교한 중추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진화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동측의 하지와 상지가 서로 반대로 한쪽이 촉진을 하면 한쪽이 억제를 하는 식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크로스로 걷는다고 하죠.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교본 운동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뻔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온전히 협응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만 있다면 웬만한 병적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들이 옵니다. 자, 두 번째로 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움직여 보면서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혹시 이렇게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안 되시는 분 되시나요? 네 번째 손가락 하나하나 만져보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구상의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침팬지도 이렇게 못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뻗고 잡고 가지고 오고 그걸 사용하거나 이용하죠. 그때 눈과 함께 이용됩니다. 자, 손을 따라서 움직여 보시거나 눈을 따라서 손을 움직여 보시거나, 그렇죠? 이게 가능하시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것도 다 눈과 손이 협응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순서를 정해서 아주 순차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말단 부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중추 조절이 돼야 기본적으로 직립을 할 수 있고 직립을 해야 팔이 자유로워지니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언어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어에도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발성과 발음이에요. 이런 고릴라나 또는 옛날 유언인들과 다르게 우리의 성대가 훨씬 아래로 내려오고 그럼으로써 인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의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식도와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되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 호흡. 제 횡격막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딱딱 끊을 수 있으면서도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협응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아주 제일 정교한 순차적인 움직임이 협응돼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즉 말을 한다는 것,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거를 표현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점점점 중요해집니다. 자, 언어가 출현하게 되는 것은 직립보행, 그리고 직립을 함으로써 성대가 하강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혀가 이제 소리를 낼 수 있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후두는 발성을 할 수 있고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혀는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고 수의적 운동을 합니다. 혀가 수의적, 여러분이 뜻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닭고기 이렇게 어려운 발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에게 이런 닭고기 이거 표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치 불어라든지 독일어 하는 게 굉장히 어렵듯이 말이에요. 학습이 되어서 수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보행도 그렇고요. 손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젓가락 하나에서 입으로 뜨기까지 수만 번을 시행착오를 거쳐야 젓가락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손의 사용, 그리고 발성, 그리고 보행, 그리고 호흡의 조절, 이것을 통해서 출현했노라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추상적 개념,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들을 막 기억 창고에다 막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이라고 해요. 무제한.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이에요. 여기 지금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지금 알고 있는 단어량이 10,000개 이상 돼요. 셰익스피어 정도 되면 한 10만 단어.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는 계속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새로운 신종어도 여러분 계속 학습하고 계세요. 자, 뇌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세요. 이 아래쪽, 그리고 중간 쪽, 그리고 양쪽이 큰 뇌는. 자, 제일 신부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뇌를 파충류 뇌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생존 욕구, 생존에 대한 강한 시스템이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포유류의 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그리고 집착, 또는 유대관계, 친밀관계 이런 것들이 이 뇌에서 일어나는데 변연계의 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인간의 뇌, 명장류의 뇌, 사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파충류의 뇌는 기본적으로 안전, 내가 안전한가? 내가 위험한가? 내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빨리 도망가야 될까? 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포유류의 뇌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여기서 떨쳐져 나가면 나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 즉 감정의 뇌, 인간의 뇌는 내가 무엇을 배웠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생각하고 또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운전이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같은 또는 다른 차가 갑자기 깜빡이 감기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고 동공은 커질 것이고 머리카락이 쭈뼛을 거나 어깨가 움츠려질 것이고 팔다리도 움츠려들 거예요. 마치 이 사람처럼 아까 제가 어린아이 모로 리플렉스 그것이 일어난 겁니다. 자, 잠시 이것은 이유가 있는 반응들이에요. 잠시 이렇게 해서 잠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입로를 제가 막아버렸어. 짜증나, 화가 나. 가뜩이나 요즘 되는 일도 없는데 여기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괜히 더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더 화풀이를 합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지쳤어, 피로해. 매우 지혜로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우 지혜로운 몸의 현상이에요. 에너지를 이렇게 너는 세이브해야 돼. 잠을 자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해. 라고 하는 피로의 사인을 보내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걸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반응이 이제 뇌내에서 시상하고 뇌하수체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부분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혈당이 계속 필요합니다. 왜? 싸워야 하고 도망가야 하고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지금 생각해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혈당을 필요로 하고 혈압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뇌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아몬드만한 크기의 뇌 중심에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경보체제예요. 알람, 위험이 닥쳤어. 지금 응급 상황이야. 빨리 대처해야 돼. 빨리 도망가든지. 만약에 여기 지금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폭탄이 막 터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소리 지르고 빨리 비상로를 찾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저 비상로를 찾지도 못하고 패닉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손발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완전히 움츠려져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편도체라는 것입니다.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동굴에 살던 원시시대 때 호랑이와 싸우고 날짐승들하고 싸울 때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매우 지혜롭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대에 와서 예전같이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이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인데도 막 일어납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 와이프가 괜히 그냥 바가지를 조금 긁었는데 그게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술을 마시고 계속 고정이 됩니다. 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의 두 축이 있는데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그렇게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빨리 혈압을 높이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소화기나 그런 방광 비뇨기계는 다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급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되고 생존에 더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오랜 시간의 스트레스, 오랜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긴장,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에서 어떠한 레벨에서 그대로 픽스 시켜버리면 자기 자신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알람이 켜집니다. 별거 아닌데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별거 아닌데도 잠이 안 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이유의 대표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호모 에렉투스에서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왔어요. 근데 현대 지금 한 1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도구들,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 여기에서부터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몸을 협응시키는 작용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편도체는 흥분할 것이고 투쟁 도피 반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근육이 긴장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컴퓨터를 오랜 시간 자세를 했다고 쳐보세요. 어깨에 긴장이 오고 목에 긴장이 오고 복부에도 긴장이 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자극적인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별거 아닌 건데도 계속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호흡이 안 되고 계속 불안해지고 아주 작은 것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즉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 아닌데도 뭔가 저장된 대로 근육이 반응하는 순간 심리적인 현상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악순환을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건강에 해가 올 것이고 심지어는 강박과 그런 중독, 우울, 많은 폭력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주변이 고통을 받습니다. 진행상이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기법은 자제심에 기초한다. 원치 않는, 필요치 않은 자기에 대한 자제를 핵심으로 하여 인간의 습관적 반응에 대한 제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자제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제심은 외적, 내적 자극에 대한 보류이다. 잠깐 반응하지 않겠어. 스스로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외부로 향했던 내적 충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여기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잠깐 순간을 갖습니다. 자, 요 아이 어때요? 저는 요 앞 이마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홀로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창밖을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포이즈라고 썼습니다. 포이즈라고 하는 것은 평정한 마음을 뜻합니다. 자, 평정심의 과정입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이라고 우선 인식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공간적이든 그 몸에 대한 의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자각하고 그렇게 알아차린 상태에서 좀 더 깊게 자제를 했을 경우에는 활동성 이완이라고 하는 포이즈 상태, 평정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자, 이런 과정의 주역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이지. 이 전전두엽이 있어야만이 아까 편도액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뱀을 봤어요. 여성분인 경우 굉장히 놀라겠죠. 근데 한 달쯤 지났어요. 근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뱀 같은 걸 본 거예요. 또 깜짝 놀라게 돼요. 나 잠시 봤더니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어요. 인식을 한 거죠. 아, 뱀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그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인식을 어떻게 빨리 전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제심과 전전두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전두엽에는 너무너무 많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과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전두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들에 완전히 함몰되어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감정이 나오고 이런 감정 속에 머물고 싶지 않은데 계속 머물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 전전두엽과 편도액의 싸움.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전전두엽이 최고 좋다. 인간의 뇌에 있어서 사령탑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라이멀 컨트롤이에요. 프라이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전전두엽이 그 영역이 혈액 공급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좌우의 밸런스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충동이나 그리고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은 다 감정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전두엽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하부체계에 있는 손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부, 아까 파충류뇌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진화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안정이 돼야, 아랫부분이 안정이 돼야 그 위에 부분이 제대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것이 제대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제어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됩니다. 신피질이 변형계가 이제 파충류뇌를 통제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삼각관계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추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FM 알렉산더는 두 번째 원리로서 지시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디렉션은 정신적 명령이고 인지적 자기 지시입니다. 인지적 사고는 근육의 협응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요즘 최근 신경학계에 바라보고 있는 지경입니다. 몸은 디렉션에 반응하며 선택적으로 지시하는 디렉션은 중추 조절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적 반응을 자제시킬 의식적 전략이다. 즉 멈췄어요. 잠깐 멈췄어요.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빠르게 중추 조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적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전두엽의 명령 체계에는 언어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코드를 쓴다는 겁니다. 이 인지에 의해 인지하는 시스템은 다 언어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츰 더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어떤 베네핏들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파란 부분이 시각 영역입니다. 뭐 빛의 밝기라든지 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시간, 공간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위쪽에 있는 보라색 영역들은 근육이나 피부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온 체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9번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신체 이미지를 다 정리해서 담는 곳이 신체 이미지. 그리고 녹색 영역은 기억, 시각적 기억이나 청각적 기억. 그리고 22번 부분이 바로 언어를, 즉 단어를, 혀를 조절을 해서 음소 간의 간격을 조절해서 비로소 문장을 만들어내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주황색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황색 부분이 바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를 결정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다음 노란 부분이 핵심적인 전전두엽에 해당이 되는데요. 45번, 44번이 바로 브로카라 영역이라는 곳이에요. 언어 운동 영역이에요. 즉 말을 하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바로 옆에 46번이 바로 아주 건설적인 사고 체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바로 9번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내 느낌은 어떤지, 동기는 어떤지, 이걸 할까 말까, 할 수 있는 상태일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 8번이에요. 이 노란색 영역, 전전두엽에서 어떠한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동기 과정을 거쳐서 8번이 뭐냐면 평형감각기관입니다. 평형감각,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넘어졌다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우리 왜 꾸벅꾸벅 저을 때 바로 반사가 되는 능력이기도 하고, 바로 눈, 아까 중추조절 생각나시죠? 바로 그 뒤에가 이제 몸통을 바로 눈과 이것의 명령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중추 조절이죠. 아까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지시를 하면 전전두엽에서 운동 계획을 짜고 이제 운동의 형식을 짜서 비로소 4번 영역에서 운동을 실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손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손해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거의 뇌의 50%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 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해의 비운동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 지경이기도 합니다. 손해가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정신적인 그리고 인지 기능을 다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추 조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학적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목적 지향성을 기초하여 움직인다. 방향성을 생성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모여있는 머리이고 공간 방향성이 결정되면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몸통의 공간적 위치를 안정되게 확보한 다음 지면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고양이가 떨어질 때 머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몸통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지를 이용해서 지면을 착지합니다. 인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인간의 신경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다 보니까 연결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운동 감각의 폐순환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중추 조절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핵심적으로 조절을 하더라는 거죠. 루돌프 매그너스라는 사람은 머리와 몸통의 관계가 전체적인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반사체계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추 조절이 잘못되면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내장기 시스템, 자율신경 시스템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시스템의 결정권은 여기서 내리기 때문에 미주신경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뇌척수액이라든지 다 중추 조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아까 제가 폐순환로라고 얘기한 게 대뇌와 소뇌 간에 일어나는 이 폐루프입니다.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죠. 마치 프로펠러처럼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돌아야만이 여러분의 인지작용이 일어나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 의자에 의해서 점점 매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꼬리뼈가 의자에 닿기 시작을 하고 중추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고 뇌척수액의 앞에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점차 인지적, 즉 전전지엽이 꺼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상부보다 고등의 그 신경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 다음 체계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즉 감정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감정마저도 만약에 컨트롤 안 되면 심각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알렉산더 대통령께서 의자와 중추 조절을 많이 이용을 씁니다. 자, 의자야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잘 다루지 않으면 정말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우리의 세계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자제심을 통해 지시어를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중추 조절은 회복됩니다. 즉 중추 조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되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자제를 하고 어떤 정신적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는 악순환이라면 이게 이제 선순환이 해당이 됩니다. 자각을 하고 자제를 하고 디렉션을 주어서 중추 조절을 회복한다라면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아까 운전수와 좀 다르죠? 아, 혹시 저 차에 임산부가 탔을 수도 있어. 또는 환자가 탔을 수도 있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양보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운동과 인지는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운동과 인지를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뇌가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신경학자의 말입니다. 마음 또는 몸, 분명 개념적으로는 둘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분리시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엄연한 생명 안에 공존하는, 함께 분리될 수 없는, 함께 역할을 하는 심신통합적 유기체로서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은 움직임이 내면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FM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것은 근육의 긴장으로 드러난다. 이게 이제 심신상관학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체 이미지, 아까 제가 어떤 그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하는 뇌 지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뒤쪽에다 신체 이미지가 청각, 시각, 체감각을 모아서 신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전전두엽적으로 투사되는 자기 이미지, 심적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즉 심리현상과 생리현상이 같이 공존하는 셈인 거예요. 거기에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이 둘이 없이는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운동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지 능력과 언어를 기반한 체계라는 것에서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포가 있고 그 정보들이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이러한 반사 체계를 일으키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 중앙에 이제 중추 조절이 있고 뇌는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언어를 발현시키고 더 진화시켜서 더 지적인 지성체로 발현해 갑니다. 이 다음 세대는 이제 어떤 언어를 쓸지, 어떤 지성적인 변화를 할지, 그건 아마도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신신재통합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행동, 반응들이 어떠한 자세에서 일어나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해소하고 의식적으로 기초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로 작동되는 이성, 감성, 체성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제와 허용을 체화해서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동작을 하거나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들을 자각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언행을 실행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는 메타인지력의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알렉산더 테크닉의 효과가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정리 멘트를 하나를 적어왔는데 셀프, 자기의 사용. 셀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환경에 대응하며 개성이 있고 이성적인 자기 통제력을 보이며 서로를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